네, 지방선거 결과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미는 이분과 함께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표 방송도 함께 해주셨던 분인데요.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간밤에 좀 쉬셨습니까, 소장님? 네. 저야 뭐 그래도 관전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렇죠. 네, 새벽부터 그 개표가 굉장히 늦게 그러게요. 저도 그게 좀 워낙 의아하던데. 박빙 지역들이라서 아마 개표에 대한 뭐 참관 과정들이 지연된 건지 예전보다 굉장히 늦게 끝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아직 개표 중이어서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까지 좀 개표를 보다가 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유독 좀 개표가 좀 느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제 저희가 개표 방송으로서 제가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몇 대 몇이라고 그러니까 여쭤봤을 때 우리 소장께서 12대 5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혹시 그 5에 예. 어제 답변을 줄 때 경기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아무래도 경기도를 예상을 했던 건데요. 그건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예. 마지막까지 논쟁을 했던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주변 분들하고도 한 반반 의견이 갈릴 정도로 저는 그래도 김은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나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접지현적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꼭 경기도가 뭐 김동연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보다는 예. 접지현 지역이 서너 곳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한쪽으로 쏠릴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출구조사는 과학적 기법이 동원된 예측인 거고. 그렇죠. 네네. 진짜로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이 승리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많이 이탈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선거는 아마 그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제 마지막에 개표에서 역전을 하면서 신승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당 투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광역 비례 투표거든요. 경기도 광역 비례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이 50.13%, 민주당이 45.41%, 5% 정도 민주당이 졌어요. 그럼 혹시 김동연 후보의 어떤 인물론 이게 좀 먹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마 경기도 유권자들은 이렇게 보면 사실 정당 투표, 후보 투표의 줄 투표라고 하는 현상에서 지금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김은혜 후보의 어떤 패기나 도전도 높게 산 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좀 출마 자체도 좀 급작스러웠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윤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후광 효과 보다 본인의 콘텐츠가 더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작용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김동연 후보도 이제 여러 분석에서 그렇게 본인이 갖고 온 커리어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인물론에 대한 어떤 부각들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인 평가는 아주 미세하지만 김동연 후보에게 좀 더 그 힘을 실어준 유권자가 많았다. 근데 이게 정당 투표 결과랑 다른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면서도 또 이 경기 지역에 기초단체장 선거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8년에 31개 시군구 중에 29대 2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2대 9로 바뀌었거든요. 또 그만큼 내용 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민주당의 어떤 경기도에서의 어떤 민심 이탈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진 거고 그 속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되게 많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겨준 지역이 경기도죠. 앞서 2부에서 조홍천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조홍천 의원은 정권 견제론이 아니라 인물론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지금 소장님 분석하고 일단 맥이 닿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선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진영 대결 그다음에 세력 대결 구도가 너무 강화되면서 선거에서 어떤 인물들의 어떤 특장점들이나 역량들이 부각되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냥 확 휩쓸려 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경기 말고 소장님께서 특별히 좀 눈여겨보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지역도 여러 가지 관심 지역이 있었지만 그 선거의 특성을 좀 보게 되는데요. 지난 대선이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도 보면 묘하게 최근에는 이제 승패는 분명히 나뉘지만 승리를 안겨준 쪽에도 항상 경고의 메시지가 따라붙고 심판을 했던 세력에 대해서도 뭔가 희망의
불꽃을 남겨주는 그런 결과가 예를 들면 대선에서 승부가 갈려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 그 득표율 격차는 정말 정권 교체론의 그 갭보다 훨씬 적었고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 내용 면에서 지방선거에서 다시 어떤 정부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흐름이 뚜렷했지만 결국은 상징성이 굉장히 컸던 경기도에서 그 전세 역전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이게 2010년 중반 때 1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선거들이 보통 선거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제 회고적 투표가 있고 기대, 전망적 투표 이렇게 좀 엇갈린데 대선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보고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고 총선 같은 경우는 중간에는 좀 중간 평가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매번 평가, 그러니까 심판적 선거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뭐 그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민주당의 거대한 압승은 완벽한 보수에 대한 심판 선거였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2007년 대선도 심판 선거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그런 선거들에서 심판 선거에서 너무 싹쓸이 내지는 압승 구도를 주고 나면 그 정치 세력이 뭔가 우리들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막 오만으로 가버리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이 어느 한쪽을 심판하면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왜냐하면 그 상대 쪽에 어떤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 선물이 너무 과하면 정치의 오만을 부른다라는 것들이 뭔가 나오는. 그래서 이게 그 얘기는 사실은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나 그 상대급부에서 선물을 받게 되는 쪽이나 사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기준선에서 보면 국민들이 기대감에는 둘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한 방에 훅 간다라는 표현을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것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지금 구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특징이 좀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지난 대선 때의 민심 흐름하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흐름과는 어떤 특별한 좀 대별점이 있습니까? 어때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략 숫자로 보면은 5%라는 숫자가 아마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선 민심보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이런 이제 영호남을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지역들을 보면 한 5% 정도 국민의힘 쪽으로 그 지지율이 이동했다라는 특성이 좀 보이거든요. 5% 정도. 그 얘기는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들도 여전히 강고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계속 버텨주셨지만 이게 이제 정권 새 정부에 대한 안정론과 뭐 힘 실어주기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 견제론이 맞붙은 국면에서 이 어느 그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어떤 시각들이 그래도 지금은 새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쪽 이동한 비율이 5%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5%라는 숫자가 대선 직후라고 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큰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아마 오판한 근거가 거기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도 하면서 우려도 같이 계속 공존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고 민주당은 더 큰 견제와 뭐 오히려 이제 그 새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 벌써 견제와 심판을 얘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까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던 거고 사실 국민들 눈에는 윤석열 정부도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많지만 그래도 정부가 잘 돼야 뭐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기대를 주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였던 힘의 우위는 어디에 있었냐면 검수완박 그 입법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거대한 힘으로 보였다라는 건데 거대한 힘을 행사해 놓고 새로운 정부의 견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았던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그 대선 때 민심보다 2달여 사이에 대체적으로 수도권의 그 득표율의 이동을 보면 대략 5% 내외 정도 국민의힘 쪽으로 좀 더 쏠림이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대별 그러니까 성별 그 투표 성향도 대선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이번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주목받았던 이제 20대 남녀의 그 표심의 갈림 현상 이런 것들이 물론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보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경기를 보면
뭐 이대남 이대녀로 이제 갈리면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네. 투표를 이제 대거 몰표를 주는 걸로 나타나고 반대로 이제 20대 남성은 여전히 국민의힘 쪽에 어떤 투표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마 그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이제 영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가져가는 게 물론 중간에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뭐 인사 문제에서 막판에 이제 여성 장관들 기용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을 보면 그 대선 때 지적됐던 이슈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종합 정리를 하면 유권자 지형이 지금 크게 바뀐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선 때 유권자 지형이 이제 큰 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미세 조정이 좀 이루어진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지형이 공고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어떤 정치에 있어서 어떤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정치 일정상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당은 조금 여유가 있죠. 이게 정부와 여당이 같이 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초기 이제 국정 과제들,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들이 어떤 것들을 펴 나가고 거기에 그거죠. 이제 여당이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평가가 좀 더 갈 건데 예. 문제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여하튼 내용면에서 이제 선거에 크게 패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습 과정과 어떤 그 쇄신의 과정들 무엇을 가져갈까? 키는 민주당이 있다고 예, 봐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스택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